역사책을 펼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영화의 중간부터 시청하는 것 같은 기분이죠. 수메르 문명이 갑자기 등장하고 이집트가 어느 날 문득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하고 중국이 느닷없이 청동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프롤로그가 없습니다. 일막이 통째로 사라진 연극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일막과 현재의 이막 사이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요. 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문화권에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터져서 물이 쏟아졌다는 이야기. 세상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의 세계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이야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우트나피시 팀이 방주를 만들었고, 히브리에서는 노아가, 힌두에서는 마누가, 그리스에서는 데우칼리온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왕이 홍수를 다스렸고, 마야에서는 신들이 인류를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바다와 산맥과 사막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지구를 뒤덮은 물, 선택받은 소수의 생존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무언가에 대한 희미한 기억. 우연일까요?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집단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강렬한 사건이어서 DNA에 새겨지듯 대대로 전승된 기억. 심리학자 칼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은유가 아니라 목격담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너무 끔찍해서 모든 문화가 신화로 포장할 수밖에 없었던 재앙,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아비도스의 오세이리온,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이 레이저로 자른 듯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물. 공식 역사는 이것을 기원전 1300년경 세티 1세의 건축물이라고 말하지만 건축 양식도 기술도 주변의 다른 이집트 유적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원시적이면서도 동시에 더 정교합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은 느낌이죠. 레바논 바알백의 트릴리톤, 각각 무게가 1000톤이 넘는 돌 3개가 15m 높이에 완벽하게 쌓여 있습니다. 현대의 크레인으로도 옮기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돌들 위에 자신들의 신전을 지었지만 아래 기단석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릴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볼리비아 티와나쿠의 푸마풍쿠,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지에 정밀 가공된 디오라이트 블록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맞물려 있습니다. 디오라이트는 화강암보다도 단단한 돌입니다. 현대 공구로도 다루기 어려운 재질이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것을 마치 찰흙처럼 빚었습니다. 터키 고베클리 테페, 기원전 9600년에 세워진 거대 신전 복합체. 농경도 시작하기 전에, 문자도 만들기 전에, 바퀴도 발명하기 전에 인류는 이미 20톤짜리 기둥을 다듬고 세우고 정교한 부조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공식 역사는 이것들을 설명하려 애쓰지만 설명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장 오래된 구조물들이 가장 정교할까요? 왜 기술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고대 문명들은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등장할까요? 마치 누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설계도를 꺼내서 따라 지은 것처럼, 마치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시간의 공백입니다. 인류는 약 30만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현대인과 동일한 호모사피엔스로서요. 같은 뇌 크기, 같은 신체 구조, 같은 인지 능력을 가진 인간이 30만 년 동안 지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흔적은 기껏해야 1만 2천 년 전부터 나타납니다. 나머지 28만 8천 년 동안 인류는 뭘 했을까요? 정말 동굴에서 돌도끼만 깎으며 살았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법처럼 기원전 4000년경의 수메르에서 문자와 수학과 천문학과 법률과 관계 시스템을 동시에 발명했을까요?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어쩌면 우리는 중간 챕터들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워진 챕터들, 물에 씻겨 내려간 챕터들, 진흙에 묻혀버린 챕터들. 지질학자들은 압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기원전 1만 년에서 8천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현재 바닷속에 잠긴 대륙붕 대부분이 당시에는 육지였습니다. 비옥한 평야였고 강이 흐르는 계곡이었고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기에 완벽한 해안지대였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대부분 정착지는 해안가에 있었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기 쉽고 교역하기 편하고 기후가 온화한 곳, 바로 지금은 바다 밑에 잠긴 그곳이요. 그리고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어떤 해에는 조용히 몇 센티미터씩, 어떤 해에는 갑자기 몇 미터씩, 수백 년에 걸쳐 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시들이 하나씩 바다에 잠겼습니다. 농경지가 사라졌습니다. 항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신전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더 높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후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이미 물속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결혼식을 올렸던 광장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기억만 남았습니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켰다는 기억.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때의 해안선을, 페르시아만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리에 거대한 강 계곡이 있었을 때를, 인도 서부 해안이 지금보다 수백 킬로미터 더 밖으로 뻗어 있었을 때를, 동남아시아의 순다 대륙붕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걸어서 오갈 수 있었을 때를, 그곳에 있었을 도시들을, 수백만 명이 살았을 정착지들을, 시장과 신정과 공방과 학교와 도서관이 있었을 문명을, 그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빵을 굽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밤에는 별을 보며 내일 날씨를 예측하던 사람들. 그들이 쌓아 올렸을 지식을, 몇 세대에 걸쳐 개량한 농사 기술을, 별을 관측해서 만든 달력을, 약초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배를 만들고 항해하는 기술을, 금속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방법을, 그 모든 지식이 적힌 점토판과 파피루스와 나무판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파도 아래로 사라지는 광경을 천천히 세대에 걸쳐 돌이킬 수 없이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저기 바다 자리에 우리 마을이 있었단다. 큰 신전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지. 지금은 다 물속이야.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늙었을 때, 그들이 어렸을 때 살던 곳도 이미 물속입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세 세대, 네 세대가 지나면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지고 신화만 남습니다. 옛날 옛적에 큰 물이 와서 세상을 삼켰다더라. 생존자들은 기억했습니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켰다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신들이 세상을 리셋했다고, 인간이 교만해서 벌을 받았다고. 그들은 내륙 깊숙한 곳으로 피신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계곡에서,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지만 예측 가능했고 비옥한 토양을 남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서, 두 강 사이의 땅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농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인더스강 유역에서, 황하 유역에서. 그리고 그들은 잊어버린 것들을 조금씩 되살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천문학 지식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저 별이 저 위치에 있을 때 씨를 뿌려야 한다더라. 별을 보고 계절을 읽는 방법, 돌을 정교하게 다듬는 기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돌도 다룰 수 있었다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해보자. 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물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고 했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이미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마치 백과사전의 절반이 찢겨나간 것처럼, 마치 레시피에 중요한 재료가 빠진 것처럼, 그들은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고대 문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문명, 수메르와 이집트와 인더스와 황하의 문명은 어쩌면 이막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이 아니라 재건일지도 모릅니다. 리부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막은
지금 우리 발밑,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밑 어딘가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흙에 묻혀 모래에 덮여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폐허가 되어 오늘 밤 우리는 그 잊힌 세계의 문턱을 함께 걷겠습니다. 물이 기억하는 것들을, 돌이 증언하는 것들을, 신화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실은 파도 소리처럼 멀리서 들려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사라진 도시들의 속삭임이. 그렇다면 이제 세계 각지의 목소리에 좀 더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일치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트나피 쉬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기원전 2100년경에 점토판에 새겨졌지만 구전으로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겁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사악해졌다는 이유로. 하지만 지혜의 신 에아가 우트나피 시팀에게 경고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큰 배를. 모든 생명체를 태워라. 홍수가 온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7일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신들조차 겁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물이 모든 산을 덮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진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의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메소포타미아 버전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신의 경고, 방주 건설, 동물들을 태움, 40일 동안 내린 비, 물이 모든 산을 덮음,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 땅을 확인함. 심지어 방주가 최종적으로 안착하는 산의 위치까지 비슷합니다. 아라랏산과 니시르산은 같은 지역, 지금의 터키 동부와 이라크 북부 사이의 산악지대입니다. 힌두 신화의 마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누는 어느 날 작은 물고기를 구해줍니다. 그 물고기는 점점 자라서 거대한 신의 화신이 됩니다. 비슈누의 마치야 아바타라, 물고기 화신이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큰 홍수가 올 것이다. 배를 준비하라. 마누는 배를 만들고 7명의 현자와 모든 종류의 씨앗을 씻습니다. 홍수가 오고 마치아는 배를 끌고 북쪽의 높은 산으로 향합니다. 히말라야의 어딘가로. 물이 빠진 후 마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는 어떨까요?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이야기입니다. 제우스가 인류의 타락에 분노해서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청동시대의 인간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불경했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자기 아들 데우칼리온에게 경고합니다. 상자를 만들어라. 네, 배가 아니라 상자입니다. 큰 나무 상자.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그 안에 들어가 9일 동안 표류합니다. 파르나소스 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의 뼈를 던지로 던지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어머니, 즉 돼지의 뼈, 돌멩이를 던지자 그것들이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중국으로 가볼까요? 우왕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홍수가 왔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이 방주를 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홍수와 싸웁니다. 우왕은 13년 동안 쉬지 않고 강과 산을 다스리며 물길을 만들어 홍수를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3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쳤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 홍수를 막느라. 그리고 그는 중국의 첫 번째 왕조 하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신화도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 이후로 역사를 나눈다는 겁니다. 홍수가 시간의 기준점입니다. 마야로 가면 더 극적입니다. 포폴 부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신들이 인류를 여러 번 만들고 여러 번 파괴합니다. 첫 번째 인류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송진의 비를 내려 모두 태워버립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물이 아니라 불이지만 어떤 버전에서는 역시 대홍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옥수수로 만든 인류, 지금의 우리가 탄생합니다. 여기서도 패턴이 보입니다.
이전 세계의 파괴, 소수의 생존, 새로운 시작. 북미 원주민들도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피족, 이로쿼 이족, 알곤퀸족 등 수십 개 부족이 각자의 대홍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지부 와족의 이야기에서는 위대한 토끼 나나부시가 홍수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체로키족 이야기에서는 물거미가 진흙을 물 위로 가져와 새로운 땅을 만듭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옛 세계가 물에 잠겼다. 새 세계가 시작되었다. 남미로 가볼까요? 잉카 이전의 안데스 문화들도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라코차 신이 첫 번째 인류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홍수로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일부는 돌로 변했고 일부는 동물이 되었고 극소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비라코차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다시 나타나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이야기에도 대홍수가 등장합니다. 여러 부족이 바다가 땅을 삼켰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특히 해안 부족들은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바다가 지금보다 훨씬 멀리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냥하던 평야가 지금은 바다 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지리적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지구의 모든 구석, 서로 연결되지 않은 문화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은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배를 타고, 어떤 곳에서는 산으로 도망치고, 어떤 곳에서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어떤 곳에서는 7일, 어떤 곳에서는 40일, 어떤 곳에서는 더 오래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핵심 요소는 언제나 같습니다. 첫째, 신의 경고, 혹은 예언자의 경고, 혹은 꿈에서 본 계시, 누군가는 미리 알았습니다. 둘째, 선택받은 생존자, 의로운 사람, 혹은 현명한 사람, 혹은 그냥 운이 좋은 사람, 모두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물이 세상을 덮음, 산까지 덮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모든 산이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물이 빠진 후의 재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계약. 이 정도 일치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몇 개 문화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않았던 문화들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심리학적 설명입니다. 물은 인간의 무의식에서 정화와 재생의 상징입니다. 모든 문화가 독립적으로 물을 통한 세계의 정화라는 비슷한 신화를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죠.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심리적 구조가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설명. 너무나 거대한 재앙이어서 전 세계 모든 문화가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리고 지질학은 이 두 번째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만 년에서 8천 년 사이 영거 드라이아스 시대가 끝나고 빙하기가 막을 내리던 시기,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북미와 북유럽을 덮고 있던 거대한 빙하층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미터 두께의 얼음이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로 갔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120m나 120m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40층짜리 건물 높이입니다. 지금 해발 120m보다 낮은 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해안 도시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해안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천천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메갈플러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스캐블렌지를 보면 그 증거가 명확합니다. 거대한 계곡들이 마치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대지를 가로지릅니다. 1920년대에 지질학자 제이 할란브레츠는 이것이 거대한 홍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학계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너무 극적이고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브레츠가 옳았습니다. 빙하기 말기 지금의 몬타나 지역에
미스룰라 호수라는 거대한 빙하호가 있었습니다. 길이 300km, 깊이 600m에 달하는 거대한 물덩어리. 그리고 어느 날 그 물을 가두고 있던 얼음댐이 무너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시간당 2천만 세제곱미터, 지구상의 모든 강을 합친 것보다 10배 많은 양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그 물은 워싱턴주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길목에 있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서.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미스룰라 호수는 채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채워지는 것을 4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워싱턴 스캐블렌즈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시베리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흑해는 어땠을까요? 1990년대에 해양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기원전 5600년경 지중해의 물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뚫고 흑해로 쏟아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당시 흑해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담수호였습니다. 그 주변의 비옥한 평야에는 농경 공동체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협이 무너지면서 하루에 4천만 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 규모. 그 소리는 100km 밖에서도 들렸을 겁니다. 땅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흑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신들이 노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메소포타미아로, 유럽으로, 아나톨리아로 퍼져나가면서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를. 페르시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바다지만 빙하기 동안에는 비옥한 강 계곡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합쳐져서 카룬강과 만나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그 계곡을 따라 정착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원전 8000년경부터 바닷물이 차올랐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어떤 때는 급격하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이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수메르 신화가 되었을 겁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물은 기억의 매개체입니다. 물은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상징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서 물은 정화, 재생, 변형과 연결됩니다. 세례는 왜 물로 할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강은 왜 종교적으로 신성할까요? 겐지스, 나일, 요르단, 황하 모두 생명의 근원이자 정화의 도구입니다. 대홍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옛 세계를 지웁니다. 타락한 세계, 실패한 실험, 잘못된 시작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더 나은 인류, 신과의 새로운 계약, 새로운 기회. 이것은 단순한 재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셋의 서사입니다. 세이브 파일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우주적 규모의 재시작. 그리고 모든 홍수 신화에는 되살리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홍수 이후 문명을 다시 세운 존재들. 때로는 신이고, 때로는 영웅이고, 때로는 현자입니다. 수메르의 우트나피시팀은 불멸을 얻고 지혜를 전수합니다. 힌두의 마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 법전을 만듭니다. 그리스의 데오칼리오는 새로운 인간들을 창조합니다. 중국의 우왕은 물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왕조를 세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옛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의 지식, 잃어버릴 뻔한 지혜.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뭔가를 보존해서 전수한 사람들입니다. 각 문화가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폭력적이어서, 너무 불경해서, 신들이 화가 나서 인류를 리셋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 설명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자연적 재앙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일어난 일, 우주의 순환,
큰 비가 내렸고 강이 범람했고 바다가 넘쳤다. 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 어떤 곳에서는 우주적 사고로 봅니다. 하늘과 땅의 균형이 깨졌다. 어떤 금기를 깼다. 어떤 질서가 무너졌다. 그래서 리셋이 필요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설명이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홍수는 실제로 일어났을 겁니다. 지질학적 증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개념이 없었고, 해수면 상승이라는 용어가 없었고, 기후 변화라는 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틀은 신화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을 신화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실은 남았습니다. 물이 왔다. 세상이 변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신화적 상상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화를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산이 물에 잠겼다고, 전 세계가 동시에 물에 덮였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화를 단순한 허구로 치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화는 기억의 왜곡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렌즈를 통과한 빛처럼 굴절되었지만 여전히 빛인 것처럼, 신화는 사실이 과장되고 상징화되었지만 여전히 사실의 흔적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물이 거쳤습니다. 세대에 걸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다 빠진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보다 물이 조금 낮아졌다. 아버지 때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손자 때가 되니 새로운 땅이 드러났다.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들판이 드러났습니다. 진흙투성이에 침전물로 덮인 들판. 하지만 비옥한 들판. 나일강 삼각주, 메소포타미아 평야, 인더스 강유역, 황하 계곡. 홍수가 남긴 선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캔버스. 오래된 문명이 처음 숨을 내쉬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생존자들이 내륙 깊숙한 피난처에서 나와 물이 빠진 땅을 바라보는 순간,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깨달음. 그들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큰 물이 왔었단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수천 년을 거쳐, 수백 세대를 거쳐 왜곡되고 과장되고 신화화되었지만 여전히 핵심을 담고,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물이 그것을 지웠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한다. 이제 그 기억이 우리를 이상한 장소들로 인도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돌들이 있는 곳으로, 너무 오래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물들이 있는 곳으로, 홍수 이전에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는 곳으로, 볼리비아의 고원, 해발 4,000m, 공기가 희박해서 숨쉬기도 힘든 곳, 그곳에 푸마풍쿠가 있습니다. 퓨마의 문이라는 뜻이죠. 안데스 원주민들도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전설에서조차 이것은 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디오라이트와 안데사이트로 만들어진 블록들, 각각 수십 톤에서 1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을 보세요.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레이저 레벨로 확인해도 1mm 이내의 오차입니다. 모서리는 90도 정각입니다. 현대 건축에서나 볼 수 있는 정밀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년 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디오라이트는 모스 경도 7입니다. 석영과 비슷한 단단함이죠. 청동도구로는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철도구로도 어렵습니다. 현대에는 다이아몬드 날이나 텅스텐 카바이드 공구를 씁니다. 그런데 푸마풍쿠의 돌들은 청동기 시대, 어쩌면 그 이전에 가공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구멍입니다. 돌에 뚫린 정확한 직각 구멍들, 마치 드릴로 뚫은 것 같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홈들도 놀랍습니다. 평행하고 균일하고, 마치 밀링 머신으로 깎아낸 것 같습니다. 일부 블록에는 H자 모양의 금속 클립 흔적이 있습니다.
돌과 돌을 연결하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건축의 앵커 시스템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모든 돌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채석장이 10km 떨어져 있습니다. 100톤짜리 돌을 10km. 그것도 산악 지형을 가로질러 옮겼다는 겁니다. 바퀴도 없이, 말도 없이. 당시 안데스 지역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마가 있었지만 라마는 짐을 많이 못 실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인력으로 몇천 명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을 먹일 식량은, 물은 4,000m 고지에서 레바논의 바알백으로 가볼까요? 로마 신전 유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로마인들이 만든 건 위층입니다. 아래를 보세요. 기단석을 보세요. 트릴리톤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거대한 돌, 각각 길이 19m, 높이 4m, 두께 3.5m, 무게는 약 800톤에서 1, 0톤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의 가장 큰 크레인도 이 정도 무게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지면에서 7m 높이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돌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기록을 보면 이미 그때 이 돌들은 옛날 거인들의 작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단지 그 위에 자신들의 신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페니키아인들? 그들도 아니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이전에 누군가, 채석장은 8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큰 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산부의 돌이라고 불리는 블록, 무게 1, 0톤이 넘습니다. 절반쯤 채석된 상태로 멈춰 있죠. 왜 멈췄을까요? 누가 작업을 중단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집트 아비도스의 오세이리온. 이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지면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땅 속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월이 흐르며 침전물에 묻혔거나. 화강한 블록들은 각각 100톤이 넘습니다. 아무런 모르타르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건축 양식이 주변의 다른 이집트 유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티 1세 시대의 장식적이고 화려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거대하고 기능적입니다. 마치 다른 시대, 다른 문명의 유산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고왕국 시대, 어쩌면 그 이전에 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기원전 3000년, 4000년, 어쩌면 더 오래전 물 자국이 있습니다. 오세이리온 내부에 물이 찬 흔적, 홍수의 흔적일까요? 나일강의 범람? 아니면 더 오래된, 더 큰 물의 흔적? 터키 남동부, 고베클리 테페. 1994년에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9600년, 1만 1천년 전입니다. 당시는 신석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중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기 전, 정착 생활이 일반화되기 전, 인류는 여전히 사냥과 채집으로 살던 시대. 그런데 이들은 거대한 신전 복합체를 지었습니다. T자 모양의 석주들, 높이 5m, 무게 20톤, 수십 개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정교한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우, 뱀, 멧돼지, 황소, 독수리.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각들. 이것을 만들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노동력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을 먹일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인류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곡물을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쩌면 순서가 거꾸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신전을 짓기 위해 농경을 발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동자들을 먹이기 위해 식량 생산을 조직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가 문명을 낳은 거죠. 생존 필요가 아니라 영적 필요가 기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베클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이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다른 곳에서 배운 지식, 홍수 이전의 지식. 그들은 건설자가 아니라 재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베클리 테페가 의도적으로 묻혔다는 겁니다. 1000년 넘게 사용된 후 누군가 조심스럽게 흙으로 덮었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듯이. 왜? 보호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타임캡슐을 만든 걸까요? 페루의 삭사이와만도 비슷한 미스터리를 안고 있습니다. 쿠스코 외곽에 거대한 요새, 돌들이 퍼즐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12각 돌이 유명하죠. 주변에 11개 돌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시멘트도 없이 잉카인들은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물었을 때 잉카인들은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거인들이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의 화강암 상자들, 왕의 방에 있는 거대한 석관, 외부는 거칠게 마감되었지만 내부는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레이저 레벨 수준의 정밀도, 직각은 완벽합니다. 평행도 완벽합니다. 청동 도구로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계 각지의 거석 구조물들이 공통점을 보입니다. 첫째, 정밀함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 둘째, 규모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돌들. 셋째, 연대의 모호함입니다. 공식 연대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 넷째, 기술의 단절입니다. 이후 시대에는 비슷한 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통 고고학은 이것들을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구리톱과 돌레라이트로 화강암을 잘랐다고 합니다. 나무 썰매와 로프로 거석을 옮겼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실험 고고학자들이 시도해 봤습니다. 작은 규모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모로 100톤짜리 돌을 10km?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안적 이론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술, 우리가 모르는 방법, 음향부양, 진동을 이용한 절단, 지금은 사라진 화학물질,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타당합니다. 어떻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무덤이나 신전을 짓는다면 이 정도 정밀도가 필요할까요? 왜 완벽한 직각을 추구했을까요? 왜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원했을까요? 상징적 이유일까요? 완벽함은 신성함의 표현, 정밀함은 질서의 구현, 우주의 조화를 지상에 재현하려는 의지. 아니면 실용적 이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능, 천문 관측, 지진 대비, 음향 효과, 에너지 집중, 완벽한 정렬도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고대 구조물이 천체와 정렬되어 있습니다. 기자 피라미드는 정북향을 가리킵니다. 오차는 0.067도, 현대 나침반보다 정확합니다. 마추픽추의 인티와타나 돌은 동지와 하지를 표시합니다. 스톤헨지는 하지 일출과 정렬됩니다. 앙코르와트는 춘분의 정동향을 향합니다. 왜 고대인들은 하늘을 기준으로 건축했을까요? 단순한 달력? 아니면 더 깊은 의미? 하늘과 땅의 연결? 우주적 질서의 반영?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정밀한 구조물들이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하강합니다. 이집트를 보세요. 고왕국의 대피라미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중왕국, 신왕국으로 갈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마치 원본을 복사하고 또 복사한 것처럼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기술 전승의 단절을 암시할까요? 원래 방법을 잊어버렸다? 스승이 사라졌다? 지식이 끊겼다? 홍수가 그 단절점일까요? 홍수 이전에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완벽했다. 홍수로 지식이 일부 소실되었다. 이후 세대는 흉내만 냈다. 완벽하지 않게. 달빛 아래 서 있는 거대한 돌을 상상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돌.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은 돌.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돌. 하지만 그곳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용히 증언하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 돌들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잊었지만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많은 증거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 아래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밑 120m 깊이의 어둠 속에 빙하기 동안 해안이었던 그곳에 도시들이 있던 그곳에 인도 서해안 구자라트 주의 드와르카 힌두 경전에 나오는 전설의 도시입니다. 크리슈나 신이 세운 도시 황금빛 궁전과 7만 개의 저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슈나가 죽자 도시는 바다에 삼켜졌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한 신화였죠. 2000년 넘게. 그런데 1983년 해양 고고학자들이 드와르카 앞바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중 구조물, 벽, 기단, 계단, 직선으로 뻗은 돌길, 해저 40m 깊이에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일부는 9,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7,000년, 인더스 문명보다 훨씬 오래전입니다. 구조물들은 인공적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직각, 규칙적인 배열, 의도적으로 설계된 도시의 흔적, 항구 같은 구조도 있습니다. 닻을 내릴 수 있게 만든 돌 구조물, 배를 대는 선창, 캄베이만을 가볼까요? 드와르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연구소가 소나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저 40m 깊이의 거대한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9km에 걸쳐 펼쳐진 유적지, 소나 이미지는 그리드 패턴을 보여줍니다. 직선으로 교차하는 길들, 정사각형 블록들, 마치 도시계획도 같습니다. 로봇 카메라를 내려보냈습니다. 영상에는 계단, 벽체, 기단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물들, 도자기 파편, 구슬, 조각된 나무, 유물들을 건져 올려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7,500년에서 9,500년, 1만 년이 넘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공식 역사에서 인도 문명은 기원전 3,300년경 시작됩니다. 인더스 문명,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하지만 캄베이만의 구조물은 그보다 5,000년이나 더 오래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바다 아래 문명을 잊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빙하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만 년경 지구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거대한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때로는 갑자기 많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 세대에 몇 미터씩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후퇴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물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도 바다가 되었습니다. 항구는 깊어지다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총 120m, 40층 빌딩 높이만큼 바닷물이 상승했습니다. 대륙붕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륙붕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평평하고 비옥하고 강이 흘렀습니다. 물고기가 풍부했고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겁니다. 도시를 세웠을 겁니다. 그 모든 도시가 지금은 바다 밑입니다. 일본 요나군이 섬 앞바다에도 이상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1986년에 다이버가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 높이 25m, 평평한 테라스들, 직각으로 깎인 모서리들, 수직 벽면들, 자연지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암층이 침식되면 계단 모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너무 규칙적입니다. 너무 대칭적입니다. 평행한 홈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로 같습니다. 구멍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둥을 세웠던 흔적 같습니다. 도구 흔적처럼 보이는 자국도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돌처럼 보입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지 인공인지 논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수면 위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았을 때 바하마의 비미니 로드는 어떨까요? 1968년에 발견된 수중 암석 구조물, 해저에 일렬로 놓인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 길이 약 800m,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직각으로 꺾입니다.
마치 도로나 방파제 같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지형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치록, 즉 해안에서 형성된 석회암층이 깨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다. 너무 일렬로 정렬되어 있다. 일부 블록 아래에 작은 돌들이 받쳐져 있다. 마치 의도적으로 수평을 맞춘 것처럼 에드가 케이시라는 예언가가 1940년대에 예언했습니다. 비미니 근처에서 아틀란티스의 흔적이 발견될 것이다. 1968년 또는 1969년에, 그리고 정말로 1968년에 비미니 로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흥미로운 일치입니다. 물론 예언이 발견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려 했으니까요. 지중해에도 수중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의 헤라클레이온,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8세기까지 번성했던 항구 도시. 지진과 지반 침하로 바다에 잠겼습니다. 1999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신전, 조각상, 주택, 선박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터키 앞바다에도 가라앉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도, 이탈리아 해안에도. 하지만 이것들은 역사시대의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도시들, 기록에 남은 도시들. 문제는 기록에 없는 도시들입니다. 빙하기 동안 바다가 아니었던 곳에 있었을 도시들. 지금은 수심 40m, 60m, 100m 깊이에 잠긴 도시들. 아무도 찾지 않는 도시들. 왜냐하면 거기 도시가 있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요. 해양 고고학은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중조사는 육상조사보다 10배, 100배 어렵습니다. 가시성이 낮습니다. 물속은 어둡습니다. 진흙이 쌓여 있습니다. 해류가 방해합니다. 장비가 비쌉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륙붕 대부분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성 표면보다 자기 앞바다 해저를 덜합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인류는 우주로 로켓을 쏘면서도 자기 발밑 바다는 모릅니다. 드와르카와 칸베이만의 구조물들은 정교합니다. 계획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드 패턴의 거리, 직각으로 교차하는 도로, 균일한 크기의 블록. 이것은 원시적인 마을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있었던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을 떠올려 보세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기원전 2600년경의 도시들. 정교한 그리드, 시스템, 배수 시스템, 표준화된 벽돌, 고도로 조직된 사회. 하지만 칸베이만의 도시는 그보다 5000년 더 오래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다에 잠긴 조상들의 전통을, 발견된 유물들도 흥미롭습니다. 도자기는 물레로 만들어졌습니다. 균일한 두께, 정교한 형태. 구슬은 세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구멍이 정확하게 뚫려 있습니다. 장식이 복잡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작품입니다. 나무 조각에서 탄소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기원전 7500년. 그 시대에 이미 목공 기술이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9km에 걸친 도시라면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이 살았을 겁니다. 그들을 먹일 농업이 있었을 겁니다. 교역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 시스템이 있었을 겁니다. 행정이 있었을 겁니다. 법이 있었을 겁니다. 문자가 있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문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복잡한 사회라면 어떤 형태의 기록 시스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숫자 체계, 거래 기록, 재고 관리, 수학이 있었을까요? 도시를 계획하려면 측량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려면 기하학이 필요합니다. 교역을 하려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형태의 수학적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천문학도 있었을 겁니다. 농경사회는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합니다. 별을 보고 시간을 읽었을 겁니다. 달의 주기를 따랐을 겁니다. 태양의 위치로 방향을 찾았을 겁니다.
해양 기술도 있었을 겁니다. 항구가 있다는 것은 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가 있다는 것은 항해 기술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로 나갔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다른 해안과 교역했을 겁니다. 어쩌면 먼 바다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금속 기술도 있었을까요?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천년이라면 신석기 시대 후기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구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베이만 사람들도 금속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보다 물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해안선이 계속 후퇴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계속 내륙으로 이동하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남아서 물과 싸우거나 어쩌면 그들은 제방을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운하를 팠을지도 모릅니다. 배수 시스템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물이 이겼습니다. 어느 세대인가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떠나자.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 도시를 버리고 내륙으로 가자. 북쪽으로, 동쪽으로, 강을 따라 올라가자. 그들은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도구, 씨앗, 가축, 그리고 지식,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농사 짓는 방법, 물을 관리하는 방법, 별을 읽는 방법, 금속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기억. 우리는 바다 옆에 살았다. 우리는 큰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물이 왔다. 모든 것을 삼켰다. 우리는 도망쳤다. 그 기억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크리슈나의 드와르카, 바다에 잠긴 황금 도시,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기억이었습니다. 홍수 신화와 해양 고고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신화는 말합니다. 큰 물이 와서 옛 세계를 삼켰다고. 고고학은 말합니다. 실제로 도시들이 바다에 잠겼다고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고요한 해저를 상상해 보세요. 햇빛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물고기들이 폐허 사이를 헤엄칩니다. 한때 광장이었던 곳 위로, 한때 시장이었던 곳을 지나, 한때 신전이었던 건물의 기둥 사이로 산호가 돌을 덮었습니다. 조개가 벽에 붙었습니다. 해초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거리의 직선, 건물의 기단, 항구의 흔적. 1만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찾지 않는 동안, 인류가 다시 문명을 세우는 동안,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제국이 흥망하고 역사가 기록되는 동안 그 도시는 파도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누군가 찾아주기를,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우리도 문명이었다고, 우리도 꿈꾸고 건설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인류의 잊힌 과거를, 물이 숨긴 일막을. 하지만 물속 도시들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가진 지식 자체입니다. 특히 천문학. 이것은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 석기 시대 사람들이 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았을까요? 수메르를 봅시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문자, 법률, 수학, 천문학을 모두 가지고 마치 치트키를 쓴 것처럼.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천문학 지식입니다. 수메르인들은 태양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기록을 보면 행성들이 나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이죠. 여기까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왕성과 해왕성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망원경 없이 천왕성은 1781년에, 해왕성은 181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현대 망원경으로요. 더 이상한 것은 세차 운동입니다. 지구 자전축이 26, 영년을 주기로 천천히 돌아가는 현상. 이것을 관측하려면 수천 년의 정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텍스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수천 년 동안 별을 관측했을까요?
이집트로 가볼까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기원전 2560년경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정북향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오차 0.067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하지만 당시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달성했을까요? 피라미드의 통로들은 특정 별을 가리킵니다. 왕의 방 북쪽 통로는 용자리 알파, 투반을 향합니다. 기원전 2500년경 북극성이었던 별입니다. 남쪽 통로는 오리온 자리의 알리탁을 향합니다. 여왕의 방 남쪽 통로는 시리우스를 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하늘을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별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에 반영했습니다. 기자 피라미드 3개의 배치도 흥미롭습니다. 오리온 자리 허리띠의 세 별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알리탁, 알릴람, 민타카. 세 피라미드의 상대적 위치와 크기가 세 별과 일치합니다. 심지어 나일강의 위치가 은하수와 대응됩니다. 지상의 하늘을 재현한 겁니다. 왜? 단순한 종교적 상징? 아니면 더 깊은 의미? 어쩌면 이집트인들은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원리를 믿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땅에 구현하면 우주적 조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리우스는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밝은 별, 매년 7월경 새벽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일강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타이밍.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의 떠오름으로 1년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천문학과 농업을 연결한 겁니다. 이집트 달력은 정교했습니다. 1년 365일, 12달 각 30일, 그리고 5일의 축제 기간 거의 정확합니다. 실제 태양년은 365점이 5일이니까 약간의 오차만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려면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고베클리 테페로 돌아가 봅시다. 기원전 9600년, 농경 이전의 신전. 그런데 이것도 천문 관측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자 기둥들의 배치가 특정 별자리를 가리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독수리 기둥이 흥미롭습니다. 독수리, 뱀, 정갈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별자리를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독수리 자리, 뱀 자리, 정갈 자리. 그리고 이 별자리들의 배치가 기원전 1만 연경의 하늘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베클리 테페가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기원전 1만 800년경 혜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가능성, 그것이 급격한 기후 변화를 일으켰다는 이론. 고베클리 테페의 조각들이 그 사건을 묘사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 재앙, 그리고 새로운 시작,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고베클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이 하늘의 사건을 기록하려 했다면, 후손들에게 경고를 남기려 했다면, 하늘을 조심하라, 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마야 문명의 천문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달력 시스템은 여러 주기를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260일 종교력 촐킨, 365일 태양력 하브. 이 둘이 52년마다 한 번 정렬됩니다. 달력 라운드, 그리고 장기력 롱카운트가 있습니다. 기원전 3114년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절대 연대 체계. 왜 그 날짜를 선택했을까요? 마야인들에게 그것은 현 우주의 시작일이었습니다. 홍수 신화와 연결됩니다. 마야인들은 금성을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금성의 주기가 583.921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 측정값은 583.931입니다. 0.011 차이, 놀라운 정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달성했을까요? 망원경도 없이 수백 년의 체계적 관측이 필요했을 겁니다. 일식과 월식도 예측했습니다. 드레스덴 코덱스에는 일시표가 있습니다. 10일, 960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 33년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려면 고도의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야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야 수학은
이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 유럽이 영을 받아들이기 수백 년 전입니다. 위치 표기법도 있었습니다. 천문 계산을 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천문학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더 깊은 이유? 마야인들에게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별과 행성의 움직임은 신들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시기를 알려줬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날을 결정했습니다. 하늘을 읽는 자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일식을 예측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신과 통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금성의 출현을 알 수 있다면 당신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야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문명의 패턴입니다. 천문학과 권력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별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전은 천문대였습니다. 하지만 왜 홍수 이후 문명들이 천문학부터 가졌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농경, 목축, 건축, 도자기, 직조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초기 문명이 정교한 천문학 지식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설명은 실용적입니다. 농경 사회는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심고 언제 거둘지. 별이 가장 정확한 달력입니다. 태양은 매일 뜨지만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달은 차고 기웁니다. 하지만 별자리는 1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오리온이 동쪽 지평선에 나타나면 겨울입니다. 정갈자리가 보이면 여름입니다. 플레이아데스가 새벽에 뜨면 씨 뿌릴 시기입니다. 고대 농부들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어쩌면 천문학은 재건의 핵심 지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전 문명이 가진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전수되어야 하는 것. 왜? 항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 생존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겁니다. 바다를 건넜을 겁니다. 별이 유일한 길잡이였을 겁니다. 북극성을 따라 북쪽으로, 남십자성을 따라 남쪽으로, 오리온을 보고 동서를 판단하고 시간 측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는 시간 체계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정해야 하고, 축제를 계획해야 하고, 세금 납부일을 정해야 합니다. 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을 겁니다. 많은 문화에서 별은 조상의 영혼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신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하늘을 이해하는 것은 곧 신성한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이 흐름이 바뀌고 산의 모습이 달라진 세상,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늘입니다. 별은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하늘은 안정적입니다. 확실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늘은 질서였습니다. 변화 속에서 하늘은 영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늘을 그렇게 열심히 관측했을지도 모릅니다. 땅이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늘을 의지한 겁니다. 중국을 봅시다. 천문학이 국가의 기초였습니다. 황제는 천자였습니다. 하늘의 아들. 그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천명이라는 개념. 하늘이 황제를 선택했고 황제가 하늘의 뜻을 대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관측이 국가 업무였습니다. 황실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전문 천문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하늘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식, 월식, 해성, 별똥별, 모든 천문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일식은 경고였습니다. 해성은 변화의 징조였습니다. 별똥별은 신의 분노였습니다. 황제는 이것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대응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사면령을 내리거나 정책을 바꾸거나 중국의 천문 기록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4세기 은나라 갑골문에 이미 일식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으로 계산해도 일치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다 텍스트에는 정교한 천문학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별자리, 행성 운동, 일식 주기, 그리고 흥미롭게도 세차 운동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춘분점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더욱 정밀했습니다. 행성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사로스 주기를 발견했습니다. 18년 11일마다 일식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 이것을 알면 일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명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상의 일만큼 어쩌면 더 많이 천상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전은 하늘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왕의 무덤은 별을 향했습니다. 도시의 축은 천체와 정렬되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이것이 고대 세계의 원리였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서 재현하라. 별의 조화를 도시에서 구현하라. 우주의 법칙을 국가에서 따르라.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고대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전기 불빛이 없는 세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빛만이 빛납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행성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떠올립니다. 저 별은 북쪽을 가리킨다. 저 별자리는 여름을 알린다. 저 별들의 패턴을 잊지 마라. 그것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손자에게도 가르칩니다. 같은 별들을, 같은 패턴을, 같은 지식을, 세대에서 세대로, 천년에서 천년으로 잊힌 지식이 별빛에 남아 있습니다. 홍수가 지운 것들을, 물이 삼킨 것들을. 하지만 하늘은 기억합니다. 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빛납니다.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그리고 고대인들은 별만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도 이해했습니다. 지구 자체를, 그 에너지를, 그 진동을. 우리가 잊어버린 방식으로 지구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고대 문화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땅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흐른다. 에너지의 경로들. 중국에서는 용맥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에서는 레이 라인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 장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고대 유적들이 특정한 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연? 아니면 의도? 영국의 스톤헨지, 에이브베리, 글래스톤베리,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들도 정확한 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페루의 나스카라인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직선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왜? 지자기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것을 감지합니다.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확히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자기를 읽습니다. 고대인들도 이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현대인보다 더 예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전기 불빛이 없고 전자기기가 없고 도시의 소음이 없는 세상, 자연과 더 밀접한 관계, 더 섬세한 감각. 이집트 대피라미드의 내부를 봅시다. 왕의 방, 화강암으로 된 빈 공간, 천장, 벽, 바닥 모두 화강암입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석관 하나. 뚜껑은 없습니다. 미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무덤이 맞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왕의 방은 특별한 음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합니다. 110Hz 정도. 이것은 인간의 뇌파와 관련이 있는 주파수입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왕의 방에서 특정 음을 내면 방 전체가 진동합니다. 몸이 떨립니다. 뼈까지 울립니다. 매우 강력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각을 봤다고 합니다. 변성 의식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설계일까요? 피라미드를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장치로 봐야 할까요?
의식을 위한 공간, 명상을 위한 공간,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목적? 화강암은 압전 효과가 있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미세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피라미드 전체가 거대한 화강암 구조물입니다. 수백만 톤의 돌, 압력, 진동, 공명, 무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무언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가요? 어쩌면. 하지만 고대인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았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지식 체계를 가졌을 뿐입니다. 고대 건축물의 빈 공간들을 보세요. 왕의 방, 여왕의 방, 지하방 모두 비어 있습니다. 장식이 없습니다. 벽화도 없습니다. 조각도 없습니다. 단지 돌,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왜? 기능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음향, 진동, 에너지? 아니면 상징적인 이유? 빈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 형태 이전의 잠재성, 안데스 문명을 봅시다. 마추픽추,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 하지만 잉카가 처음 지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된 기단 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추픽추의 위치를 보세요. 해발 430m, 가파른 산 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곳에 도시를 지었을까요? 방어? 부분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마추픽추는 여러 개의 단층선 위에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건물들은 지진에 견딥니다. 돌과 돌 사이에 약간의 공간. 지진이 오면 돌들이 춤을 춥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고도의 공학입니다. 현대내진 설계의 원리와 같습니다. 500년 전, 어쩌면 더 오래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추픽추 전체가 산과 조화를 이룹니다. 건물의 모서리가 먼 산봉우리와 정렬됩니다. 창문이 특정 천체를 향합니다.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테라스가 산의 곡선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대화입니다. 산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할까? 그리고 산의 대답을 듣습니다. 바람의 방향, 물의 흐름, 돌의 결, 땅의 기울기,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음향 기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주장합니다. 고대인들이 소리로 돌을 움직였다고, 공명으로 무거운 물체를 부양시켰다고, 티베트 승려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특정한 소리, 특정한 진동수로 돌을 공중에 띄웠다고. 이집트 사제들도 비슷한 능력이 있었다는 전설.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음파는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음양부양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험실에서 작은 물체를 소리로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톤짜리 돌을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방법을 알았다면 특정한 주파수, 특정한 공명 패턴, 여러 음원의 조합, 지구 자체의 진동과의 동조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타당합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돌들을 옮겼을까? 기존 설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중국의 풍수를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복잡한 지식 체계입니다. 땅의 에너지 흐름을 읽는 방법,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산의 형태, 땅의 기울기, 모든 것이 고려됩니다. 좋은 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무덤을 쓸 때, 도시를 세울 때, 풍수 전문가가 조언했습니다. 여기가 좋다. 기가 모이는 곳이다. 여기는 안 된다. 기가 새는 곳이다. 무엇을 측정한 걸까요? 정말로 에너지를 느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실용적 지혜였을까요? 물이 잘 빠지는 곳, 햇빛이 잘 드는 곳, 바람이 막히지 않는 곳, 이런 것들을 기의 흐름으로 표현한 걸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실용적 지식에 형이상학적 해석을 더한 것.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풍수로 지어진 건물들은 오래 버텼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웠습니다. 메갈리식 건축물들이 에너지 구조물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스톤헨지, 카르나게 열석, 고베클리 테페. 이것들이 단순한 신전이나 무덤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에너지 집중 장치라는 겁니다. 무슨 에너지? 지자기? 우주 방사선? 알 수 없는 무언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 근처에서 나침반이 이상하게 작동한다는 보고, 동물들이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는 관찰,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증언. 플라시보 심리적 효과? 아마도.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이런 장소를 신성하게 여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물길을 따라 설계된 도시들을 보세요. 이집트의 신전들은 나일강과 정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도 강을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은 에너지의 운반체였습니다. 정화의 매개체였습니다. 신성한 요소였습니다. 바람길도 중요했습니다. 도시의 거리가 바람을 고려해서 배치되었습니다. 여름바람은 시원하게, 겨울바람은 막히게, 환기가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게. 이것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화라고 불렀습니다. 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의 바람이 고대 돌 사이를 지나갑니다. 낮은 소리를 냅니다. 휘파람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의 일부였을까요? 어떤 고대 구조물들은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음향 효과를 냅니다. 춘분날 마야 신전의 계단에서 손뼉을 치면 새 울음소리 같은 메아리가 들립니다.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뉴그레인지 무덤은 동지날 일출 때만 내부로 빛이 들어옵니다. 좁은 통로를 통해 햇빛이 쏟아집니다. 17분 동안. 그리고 다시 어둠, 1년에 한 번.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빛과 소리를 조율한 것입니다. 우주와의 대화입니다. 자연과의 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었습니다. 현대 건축은 자연을 정복하려 합니다. 평평하게 만들고, 직선으로 자르고, 인공 조명으로 밝히고, 에어컨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고대 건축은 자연과 협력했습니다. 지형을 따라가고, 바람을 이용하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물의 흐름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대의 지혜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지속 가능한 설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무언가도, 장소의 기운, 공간의 감정, 건물의 영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장소에 들어서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장소는 불편합니다. 왜? 디자인, 조명, 음향, 아니면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반영했습니다. 신전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집은 평화로워야 했습니다. 궁전은 위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덤은 엄숙해야 했습니다. 돌과 바람이 만나 공명합니다. 밤의 리듬, 지구의 호흡, 우주의 진동. 고대인들은 이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인다면, 마음을 연다면,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 사이, 현실과 꿈 사이, 그 경계에서 들리는 소리, 잊힌 세계의 속삭임.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물리적인 물건, 설명할 수 없는 장치, 시대를 앞서간 기술, 잃어버린 지식의 잔해. 1900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 난파선, 스펀지 다이버들이 발견했습니다. 청동기, 대리석 조각상, 도자기, 그리고 이상한 청동 덩어리, 바닷물에 부식되어 녹슬고 뭉개진 금속 조각.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냥 쓰레기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고고학자가 자세히 봤습니다.
안에 톱니바퀴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톱니바퀴들, 정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기계였습니다. 천문 계산 장치, 컴퓨터의 조상,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30개 이상의 톱니바퀴, 다이얼과 눈금, 손잡이를 돌리면 톱니바퀴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행성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일식을 예측합니다. 올림픽 경기 일정까지 표시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 정도 복잡한 기계는 14세기 유럽의 천문시계가 처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를 400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미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설계했을까요? 어떤 공방에서 제작했을까요? 몇 개나 만들어졌을까요?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았을까요? 다 잃어버린 걸까요? 기술의 연속성이 끊겼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이후 비슷한 것이 1000년 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왜? 전쟁, 화재, 도서관의 소실, 장인의 죽음, 이집트 덴데라 신전의 부조를 봅시다. 벽에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거대한 구근 모양의 물체. 그 안에 뱀이 있습니다. 밑에는 기둥 같은 것.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해석은 이것이 신화적 상징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연꽃, 뱀은 신, 기둥은 제드 기둥, 안정의 상징.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것이 전등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전구, 필라멘트 같은 뱀, 절연체 같은 기둥, 케이블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능할까요? 고대 이집트에 전기가 있었을까요?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피라미드 내부는 어땠을까요? 횃불을 사용했다면 그을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장에 그을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빛을 냈을까요? 일부는 거울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내부로 전달했다고. 가능하지만 복잡합니다. 다른 설명도 있을까요? 바그다드 배터리라는 유물도 있습니다. 점토 항아리 안에 구리 실린더, 그 안에 철막대, 산성 용액을 채우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약 1볼트, 기원 후 250년경 파르티아 제국의 유물. 용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기도금, 의료용,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 고대인들이 전기의 기본 원리를 알았다는 증거일까요? 금속 기술도 놀랍습니다. 인도델리의 철 기둥, 높이 7m, 무게 6톤, 기원 후 4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1. 600년이 지났지만 녹슬지 않습니다. 순도 98%의 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시 야금 기술로 이런 순도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마스커스 강철도 전설입니다. 중세 시리아에서 만들어진 칼. 믿을 수 없이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표면에 물결 무늬가 있었습니다. 제작 방법은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에 재현하려 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고대 합금들, 청동, 황동, 전기금과 은의 자연합금, 각각 특정한 비율, 특정한 온도, 특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리 마스터했습니다. 석재 가공 기술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디오라이트, 화강암 같은 단단한 돌을 밀리미터 단위로 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전통적 설명은 구리톱과 모래입니다. 구리톱에 석영 모래를 바르고 계속 문지르면 화강암도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푸마풍쿠의 블록들을 만들려면 수년이 걸릴 겁니다. 블록 하나당 수백 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장인이 평생 일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화학적 연화? 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 일부 남미 전설에서는 식물즙으로 돌을 녹였다고 합니다.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고대배와 항해 기술도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을 해안에부터 사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양을 건넜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카누를 타고 나침반도 없이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파도의 패턴을 읽었습니다. 새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구름의 색을 봤습니다. 하와이, 이스터섬, 뉴질랜드 모두 폴리네시아인들이 도달했습니다. 기원 후일, 영년경까지 믿을 수 없는 항해 능력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갔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나가 대서양으로, 영국까지 주석을 구하러. 어떤 기록에서는 아프리카를 일주했다고도 합니다. 이집트인들도 항해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푼트 땅까지. 지금의 소말리아나 예멘, 유양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인도양을 건넜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더 대담합니다. 고대에 대서양 횡단이 있었다고,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증거는 코카잎과 담배가 이집트 미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신대륙 식물입니다. 어떻게 이집트에? 오염? 현대의 실수? 아니면 정말로 무역이 있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 문명이 가졌을 기술 스펙트럼을 상상해 봅시다. 농업은 확실합니다. 관계 시스템, 작물 육종, 계절 예측, 토양 관리, 금속학, 구리, 청동, 철, 채광, 재련, 주조, 단조, 합금 제조, 도구와 무기 생산, 건축과 공학, 돌채석과 운반, 정밀 가공, 구조 설계, 하중 분산, 내진 설계, 수학, 산술, 기하학, 대수학, 측량, 계산, 기록 체계, 천문학, 별자리 인식, 행성 추적, 일식 예측, 달력 제작, 의학, 해부학 지식, 약초학, 외과 수술, 치과 치료, 화학, 염료 제조, 방부 처리, 발효, 유리 제작, 항해술, 백원조, 항법, 해류 이해, 무역로 개척,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이름조차 모르는 기술들, 앙티키테라 메커니즘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들, 기술이 퇴보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유럽은 암흑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몇백 년 동안 기술이 후퇴했습니다. 수도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콘크리트 제조법이 잊혔습니다. 문해율이 떨어졌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훨씬 더 큰 규모로? 선행 문명이 가진 기술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을까요? 생존자들이 일부만 보존했을까요?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파괴. 홍수 자체가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도시가 바다 밑으로, 도서관, 기록 보관소, 공방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료의 부패, 종이, 나무, 가죽, 직물, 시간이 지나면 분해됩니다. 돌만 남습니다. 하지만 돌에는 자세한 기록을 새기기 어렵습니다. 권력에 의한 삭제, 새로운 왕조는 종종 이전, 기록을 지웁니다. 새로운 종교는 이전 신전을 부숩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처럼 의도적 은폐, 어떤 지식은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제들만, 장인들만, 구전으로만 전승,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지식도 죽습니다. 단순한 망각,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할아버지는 알았지만 손자는 모릅니다. 세 세대만 지나면 역사가 전설이 됩니다. 여섯 세대면 신화가 됩니다. 구전 전통 속에는 기술의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 번개, 전기,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돌로 집을 지었다는 전설. 지진에도, 홍수에도, 어떤 기술, 어떤 재료, 금속이 물처럼 흘렀다는 묘사, 용융, 주조,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과정, 별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 천문항법 정확합니다. 하지만 시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이 인간에게 준 선물들, 불, 농사, 문자, 법률, 음악, 의술. 이것들은 문명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정말 신이 준 걸까요? 아니면 선행 문명의 지식을 의인화한 걸까요?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불, 오시리스가 가르친 농경, 토트가 만든 문자,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 이것들은 기술 전승의 기억일까요? 사라진 도면과 생산 방식을 상상해 봅니다. 피라미드 건설의 상세한 계획서, 어디에 있을까요? 바빌론 공중정원의 관계 시스템 설계도 남아 있을까요? 콜로서스 제작 기술 전해졌을까요? 대부분은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작은 조각을 발견합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처럼.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둠 속에서 녹슨 바퀴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2000년 동안 멈춰있던 톱니바퀴. 한때는 움직였습니다. 우주의 춤을 재현했습니다. 별의 노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합니다. 하지만 증언합니다. 우리 이전에 누군가 있었다고. 그들도 알았다고. 그들도 만들었다고. 그들도 꿈꿨다고. 하늘을 이해하려고. 세계를 파악하려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 꿈의 잔해가 박물관 진열장에 놓여 있습니다. 녹슨 청동, 해독할 수 없는 톱니바퀴, 잊힌 지식의 화석.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람들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후 갑자기 나타나는 이상한 존재들.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을 가르친 자들. 메소포타미아의 오안네스. 반은 물고기, 반은 인간. 바다에서 나타나 수메르인들에게 문자, 수학, 농경, 법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집트의 토트, 지혜의 신,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천문학을 전수했습니다. 의술을 알려줬습니다. 남미의 비라코차, 수염난 백인신,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타나 안데스 사람들에게 농경과 건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쪽 바다로 걸어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중미의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 톨텍과 아즈텍에게 달력, 수학, 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동쪽에서 왔다가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패턴이 보이나요? 모두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왔습니다. 혹은 홍수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농경, 천문학, 문자, 건축, 법률, 의술. 이것들은 문명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우연히 같을까요? 아니면 같은 지식 체계를 전파한 걸까요?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 선행 문명 생존자들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옛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로 이동하면서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후손들은 그들을 신으로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알았으니까요. 신화적 외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덧붙여진 상징화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쪽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바다에서 온 신들이 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깃털 달린 뱀, 같은 신화적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륙을 넘어 비슷한 상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십자가, 나선, 동심원, 지그재그, 전 세계 고대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독립적으로 발명? 아니면 공통의 기원? 어쩌면 이들은 이주 집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이 아니라 난민, 홍수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 배를 타고 흩어진 생존자들, 각자 다른 해안에 도착해서 정착하고 지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펐을 겁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기억하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물속에 잠긴 도시들, 사라진 가족과 친구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옛 세계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기억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문명은 선형이 아니라 순환합니다. 흥망성쇠, 상승과 하락, 창조와 파괴. 대홍수는 그 순환의 한 점이었을 뿐입니다. 가장 극적인 점. 하지만 유일한 점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화산 폭발, 지진, 가뭄, 전쟁. 모두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사라진 문명들로 가득합니다. 마야, 앙코르, 이스터섬, 인더스. 모두 절정기를 맞았다가 쇠퇴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전 문명도 절정기가 있었을 겁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번성했을 겁니다. 도시들이 커졌습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예술이 꽃피웠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끝이 왔습니다. 천천히, 혹은 갑자기 빙하가 녹았습니다. 바다가 차올랐습니다. 해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리셋. 생존자들은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문명들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황하. 모두 홍수 이후입니다. 모두 강유역입니다. 모두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선택일까요? 더 이상 바다 근처에는 살지 말자. 물이 또 올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돌아옵니다. 이 순환이 또 반복될까요? 우리 문명도 언젠가 리셋될까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안 도시들이 위험합니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니스, 마이애미 모두 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선행 문명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연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연은 우리보다 오래 삽니다. 우리가 자연을 잊으면 자연이 우리를 기억나게 합니다. 홍수로든 가뭄으로든 폭풍으로든 대홍수는 경고입니다. 과거의 경고이자 미래의 경고. 기억하라. 겸손하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리셋이 올 것이다. 잔잔한 물결이 해변에 닿습니다. 별빛이 파도에 반짝입니다. 먼 과거의 그림자가 물 위를 스칩니다. 사라진 도시의 기억, 잊힌 사람들의 속삭임.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지구는 계속해서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잊힌 세계의 기억을 다시 밝히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미리 보실 수 있고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홍수 이야기나 잊힌 문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잘 자요. 그리고 꿈꾸세요. 바다 아래 잠든 도시들을, 별빛 속의 숨은 지식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